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미숙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밥도둑 김, 그 연구는 어떻게 하나를 비롯해서 김의 생물학적 특성과 또 김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되시게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보아왔던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내용은 김이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은 아열대 지역에서 극지역에 이르기까지 140종 이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김이 살아가는 곳은 바닷가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는 그런 조관대부터 해서 완전히 항상 차 있는 조화대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이 140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양식뿐만 아니라 분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김을 만나시는 장소는 바로 식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김은 우리가 이제 해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안 됩니다. 네,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이 제가 동해안의 강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김을 채집하는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바위에 김이 자연 상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동물의 껍데기 위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해조류에 부착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파래하고 같이 혼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김은 보통 검은색이나 또는 검붉은 색으로 생생하게 살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성하면은 색깔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박사학위 과정에서 전국 해안을 다니면서 채집한 13종의 김 종류입니다. 그 당시에는 형태만 가지고 분류를 주로 했기 때문에 형태로 상당히 많은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빨이 돌김부터 방사물김까지 굉장히 형태도 다양합니다. 동그란 거, 길쭉한 거, 그리고 다른 해조류에 또 붙어서 사는 거 이렇게 다양하죠. 이 중에서 그 비단잎 돌김은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저 김이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학술지에 신종으로 발표한 그런 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갈래잎 돌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는 이제 보고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고한 그런 김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DNA라고 하는 방식, 그 분석 방식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현재는 13종이 아니라 25종까지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은 생물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자손을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인 DNA를 바로 그것을 자손에게 넘기는 것이 굉장히 생물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도 생물이고 그 중에 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김도 생식을 하고 자손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 경우에는 암생식세포와 수생식세포 당연히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암개체와 숫개체가 분리되어서 암수 딴몸인 그런 경우도 있고 오른쪽 사각형 세 개는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어서 한 개체에 같이 있어서 암수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암수생식세포와 수생식세포가 완전히 그 한 엽체에서 한 개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수생식 세포가 완전히 가장자리, 이 김의 가장자리에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완전히 섞여져 있는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40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140종 안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 생식세포인데요. 왼쪽 것은 김의 암생식세포고 오른쪽은 수생식세포입니다. 수생식세포는 역시 정자주머니라고 하는 정자낭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정자, 노란색입니다. 하나하나의 정자가 방출이 되면 그것이 바닷물을 따라서 다른 개체 또는 자기 개체의 암생식세포에 가가지고 부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 편에 암생식세포 아래쪽에 단면을 보여주는데 보통 일반 세포는 뾰족한 그 위에 돌기가 없습니다. 그냥 사각형으로 세포가 있는데 지금 이 암생식세포는 위아래로 뾰족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정자를 잘 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정자가 딱 부착하면 그 이후에 수정을 하게 되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암생식 세포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이 표면과 단면에서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이 쪼개질 때 4개, 8개, 32개까지 이렇게 쪼개지는데요. 그 쪼개지는 것은 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 요것을 우리는 과포자낭 또는 접합포자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숙해서 하나하나 방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김의 엽채에서 요 포자까지 방출되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복잡하지만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 위에 과포자, 접합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저 위에에서 지금 접합포자, 과포자가 방출이 됐습니다. 방출되고 나면 올챙이 꼬리처럼 이렇게 발화가 되어서 오른쪽에 여름철에 김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겨울에는 엽상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김의 원래 형태는 저렇게 잎사귀 모양입니다. 하나하나의 개체가 잎사귀 모양인데 거기에 반해서 여름철에는 사상체라고 해서 완전히 실처럼 생겼습니다. 이 실 모양이 어디에서 사냐면 굴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 여름철에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김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김은 자기의 몸을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변화를 견뎌내고 있는데 그래서 귤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저 사상체를 백악 사상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그 굴껍데기 속에 넣지 않아도 실험실에서는 분리해서 플라스크 속에서도 우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 상태를 유리사상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김 양식할 때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그 다음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그 백악 사상체 상태에서 또다시 씨앗이 포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발화하면은 겨울철 상태인 엽상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은 이 생활사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는 여기 무성생식 왼쪽 아래쪽에 중성포자 또는 단포자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것도 씨앗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가을철에 각포자라고 하는 것이 발화해서 김 엽채로 갈 때는 하나의 포자가 하나의 엽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성포자라는 저 시기를 거치면서 김 엽채가 아직도 덥네?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김이 더 자라지를 못해요. 가을철에 온도가 쪽쪽쪽쪽 더 떨어져줘야 새로운 김 엽채가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어린 개체가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들을 완전히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100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엽채가 100개의 씨앗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각포자가 가을에 나왔으면 옆채의 개체로 가는 거는 이제 하나가 뭐 1000개, 10,000개, 100만 개까지도 이렇게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김 양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서 우리가 먹는 김 양식의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일부러 삽입을 했는데요.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반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SNS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인데, 일단 김은 왜 김이라고 부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니고요. 그냥 그 구전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김 양식 자체는 그 인조 시대의 광량에서 김여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나뭇가지에 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저걸 이용해서 김 양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김 양식을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 의해서 그렇게 김 양식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 임금이 이거 맛있는데 이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신하한테 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김여일이라는 선비가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럼 이것을 김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미 김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 경상도 지리시나 또는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지역의 토산품으로 이미 해의 또는 자체 이런 형태로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일단 이 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것이 유래다라고 하는 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김 생활사 복잡한 거 있죠. 그거 사실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 김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학에서 배울 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지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은 이렇게 특징적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게 그 부분을 외우고 익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거 보신다고 해서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김이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생물이구나라고 그냥 들어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과 여름철이 다른 형태로 이 세대를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런 것을 우리는 이형 세대 교본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어를 써서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이 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포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름철에 저와 같이 조개 껍데기 속에 사상체 형태로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봄에는 김이 암수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과포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그 과포자가 조개 껍데기 속에 숨어서 여름철에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그 조개 껍데기 안에서 새롭게 씨앗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방출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양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묘라는 거, 김망에 씨앗을 붙이는 작업도 있고 또 그것을 김 양식장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포자라는 게 있어서 하나가 여러 개로 이렇게 그 홍길동이 그 주문을 외워서 여러 개의 그 몸체로 바뀌듯이 그러한 과정도 김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 굉장히 복잡하게 과포자, 각포자, 중성포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겨울에 수확된 김을 식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김이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김의 신품종 개발 연구와 그리고 김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과 관련해서 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품종보호제도라는 것은 해조류뿐만 아니라 육상 그 식물에서 딸기라든지 또는 장미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그 개발자에게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행사할 수 있듯이 신품종을 개발한 사람은 그 신품종에 대한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김하고 미역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일본 품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로는 좀 재래 품종, 품종이 개발되지 않은 그냥 재래 품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2년 되기 전에 2008년부터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다른 대학의 그런 연구자들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런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아주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 이 체계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예를 썼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의량엽체를 확보한 그 순간부터 해서 오른쪽에 이 분홍색에 있는 저 육종 기술, 그러니까 저러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기술을 넣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시험 양식도 하고 또 품종을 출원해서 결국은 품종을 등록하는 과정까지를 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짧아도 4년, 뭐 웬만하면 7년 이 정도 한 품종을 만드는데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순계주라고 하는 게 이제 김에서는 저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계주는 유전적으로 순수한 혈통, 그래서 뭐 영어로는 genetic pure line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단포자, 중성포자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김의 종류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순계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을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런 육종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적용한 거는 선발 육종법과 교잡 육종법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법, 이 세 가지를 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선발 육종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 맨 왼쪽에 모조라고 되어 있는 저 김을 저희가 진도 바닷가에서 채집을 해서 저것을 이제 실내에서 키워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 4가지의 다른 특징의 엽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야생형, 녹색형, 적색형, 세장형 이렇게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다 순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순계주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야생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장형, 녹색형, 적색형 이 3가지는 새로운 품종으로 품종보호권을 이제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잡육종법 적용 사례입니다. 이 교잡육종은 과거에 일본에서는 색소변이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그 엽체만을 가지고 교잡을 할 수가 있었는데, DNA 방법이 이제 적용되면서 DNA 마커를 이용해서 교잡육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일본 품종하고 자생 품종이 있다. 이 두 품종의 특징이 각각 좋은 게 있으면 이 두 개를 교잡해서 좋은 특징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엽체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일본 품종이 갖고 있는 DNA 마커와 그 다음에 자생 품종이 가지고 있는 DNA 마커를 확인해서 일단 수정을 시킨 후에 수정이 제대로 두 개의 품종이 제대로 수정된 것만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일이 많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비용과 시간,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하면은 좀 안 되겠다, 이제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선발 육종법과 이제 돌연변이 육종법인데요. 이 돌연변이 육종법은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품종의
그런 유전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것을 이제 골라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항산화, 고온내성, 속성장 김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개의 품종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해서 그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방사선, 그러니까 돌연변이 육종법은 L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육상식물에서도 옥수수나 토마토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돌연변이 육종법으로 나온 개체인데요. 다른 그 개체들은 다 자그마한데 하나가 유독 큰 그런 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속성장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분자 육종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아직도 사실 경계는 아직은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참김과 방사무늬김, 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과학원하고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개발한 그 유전자 변형 생물 김을 우리가 뭘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 개발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의 권고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건은 실제 적용은 못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단계 정도까지는 올려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육종 기법을 적용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김 신품종을 이와 같이 18품종을 개발해서 출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14품종은 이렇게 정식으로 심사를 거쳐서 현재까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 출원된 게 31건이니까 그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품종을 개발한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개발하면 뭐 하나? 그것을 양식장에서 어업인들이 길러내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는 2017년부터 금방 개발한 그런 품종을 이제 종자 생산하는 업체에게 보내서 결국은 양식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김 종자의 연간 생산 소요량은 약 30kg 정도입니다. 사실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것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저 부분을 길러내야 되는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유리사상체, 폐각사상체 저기가 바로 종자를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는 유리사상체 단계로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생산 업체에서 폐각사상체 형태로 저걸 키워내고 그 다음은 물김 단계에서 양식장에서 어업인들이 키워내면 그 다음 그것을 수확해서 마른 김과 조미김 수출까지 이런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유리사상체를 아래 단계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키워내는데 우리는 이제 수산과학원에서는 한 2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민간 그 유리사상체 생산 업체에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의 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20%만 생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2020년을 보시면 34%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생산했습니다. 저 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민간 그 유리사상체를 만드는 분이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이 이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저것을 우리가 그러면 더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김종자 유리사상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해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만 생산하는 그런 시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까지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이 종자를 만든 유리사상체를 만드는 시설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20%만 만들 때는 지금 아래쪽에 그 큰 플라스크 있죠. 배양 용기. 저게 10리터짜리인데 저거를 20% 만들려면 250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 통을. 그게 2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만약에 50%까지 만들려면 750개의 저 배양 용기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 저희가 국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저희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리사상체를 5kg 정도 이제 분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유리사상체 노란색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게 5kg 정도가 돈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팔각사상체라고 하는 종자업체로 넘어가면 한 35억 원 정도로 확대됩니다. 그 다음 저것이 다시 양식장, 어업인 양식장으로 넘어가면 저게 한 846억 원의 가치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마른 김, 조미김 수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크겠지만 뭐 축소해서 폐각사상체하고 물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산한 조만큼이 결국은 880억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창출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또 수산과학원에서는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금방 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김은 출원된 품종이 31품종이고 그 다음에 미역과 다시마를 포함해서 전체 현재까지 37품종이 출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의 품종 중에 국가연구기관인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18품종, 그리고 지자체, 산업체, 풀무원 같은 산업체, 그리고 대학과 출연연 이런 곳에서 또 품종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한중일의 국가별 김 개발 품종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본은 그동안 60년 가까이를 품종을 개발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17개 품종이 출원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31개, 저게 지금 2008년부터 한 15년 정도 동안에 저렇게 많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위쪽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1640년경에 우리나라는 김을 양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보다 한 50년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1960년대에서 90년대 대량 양식 기술이 개발되는 이 시기에는 일본 품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2012년에 품종보호제도가 해조류에서도 적용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2018년 정도에는 굉장히 빠르게 국산 종자를 95% 정도 사용하는 그런 단계에 왔고요. 결국 21년부터는 마른 김 생산량 세계 1위, 그리고 김 수출 세계 1위라고 하는 저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산업 발전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김산업은 수출 주도형 식품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출 최고치인 7.9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그만큼을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연평균 17%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김 산업 규모는
아래쪽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리사상체와 폐각사상체와 같은 이런 종자 생산 부분, 그 다음에 물김 생산하는 거, 마른김과 조미김 생산, 또 수출까지 해서 예전에는 3.5억 정도라고 추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구 보고서에 5조 원 규모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이 식품 단일 품목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해조류 생산은 실제로 이제 양식은 한 20종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개 품목이 해조류가 주요 양식종입니다. 홍조류 중에서는 김, 유큐마, 꼬시래기, 갈조류는 다시마, 미역 이렇게 5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거는 다 생산되는데 유큐마는 우리나라보다는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러한 해조류입니다. 주요 소비국은 당연히 한중일 우리 3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호주, 유럽 등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해조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지금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 해조류 양식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중국은 다시마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공업용 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유큐마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번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필리핀보다는 좀 낮아서 4위였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이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러면 해조류 양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23년 작년 데이터로 보면은 생산량이 해조류 전체에서 생산량은 170만 톤 정도 되고요. 생산 금액은 8,500억입니다. 요거는 그냥 1차 생산, 그냥 바다에서 생산되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다시마, 미역, 김은 전체 해조류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김은 생산량에서는 30% 정도인데 금액으로는 6,3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73% 이상을 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 얼마나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 해조류뿐만 아니라 수산 양식 전체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김의 생산량과 생산금의 변동 추이입니다. 김의 생산량이 통계적으로 잡힌 거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 6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쭉 이제 한번 봐봤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김 생산량을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 정도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는 이제 그 김 생산량이 90년대 중반에 피크를 찍고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아까 품종보호제도 때문에 2008년 정도부터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면서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때는 신품종이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확대된 걸 알 수 있고 이 시기와 함께 지금은 수출 7.9억 달러인데 이 당시에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한중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봤을 때 일본을 보시면 지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일본은 생산량에서는 마이너스 그리고 생산액은 뭐 거의 그냥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그리고 양식 대상종으로 봤을 때는 한중일 모두 방사무늬 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김밥용 김 그리고 부드러운 김, 그게 다 방사무늬 김인데 그 김은 동일하게 삼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돌김 종류, 이빨이 돌김과 모무늬 돌김 두 종이 더 추가되어 있고 중국은 아래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또아리 같은 그런 형태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딱 부서뜨려 가지고 그 수프 만들 때, 국 끓일 때 저걸 넣어 먹는 저런 김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김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저 단김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방사무늬 김 하나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식김의 종류와 특성으로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4종을 양식을 했어요. 참김하고 방사무늬 김, 요 2종이 일반 김으로 부드러운 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돌김이 그 2가지가 이제 1990년부터 이제 양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참김은 옛부터 양식되어 온 전통 김이고, 또 부드럽고 맛과 향이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애석하게도 환경 적용력이 낮아서 지금은 양식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는 토종 참김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사무늬 김은 훨씬 그 환경 적응력이 높아서 이 부분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무늬 돌김하고 이빠리 돌김 중에서 이빠리 돌김은 생산 속도가 빠르지만 갯병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창김입니다. 곱창김은 맨 오른쪽에 그 김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죠. 그 중에서 이빠리 돌김 보시면 길쭉하지 않습니까? 요걸 거꾸로 이렇게 딱 들면 곱창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업인들이 이거 곱창처럼 생겼네, 이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부르는 김이 곱창김인데, 실제 이름은 이빠리 돌김입니다. 그래서 이 곱창김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 양식 과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건데, 맨 처음에 유리 사상체를 실내에서 배양해서, 그 다음에 폐각 사상체를 종자 생산 업체에서 육상에서 저 부분을 봄철에서 여름까지 키워냅니다. 그럼 가을에 저기서 다시 씨앗, 포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육상에서 물레를 돌려서 저 김망에다가 부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다가 펼쳐서 키워내면은 김이 크게 되는데, 이 김은 한 번 채취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이걸 2주나 3주마다 반복해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6번, 많게는 10번까지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길게는 4월 말 5월까지도 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른 김으로 가공해서 우리가 식탁에서 김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양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충남 이 전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풍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양식시설이나 또는 부착된 김이 탈락되기 때문에 저기서는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양식시설이 해역별로 상당히 다른데, 전남에서는 저 지주식, 그리고 뒤집기식, 부류식 이 2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부산과 전남은 일본식의 문어출식, 부류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부류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류식은 물속에 항상 잠겨 두고 있기 때문에 김이 많이 빨리 성장합니다. 빨리 자라서 수확량이 이제 생산량이 많은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주식은 이 말목을 놓고 거기에 김발을 묶어놨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햇볕에 노출이 되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바닷속으로 그 김이 잠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장은 빨리 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식 김이 더 맛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김의 이제 그 영양학적인 가치는 어떤가? 식품으로 이용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타우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마른 김으로 만들었을 때 단백질은 35에서 45%까지 차지합니다. 이거는 콩보다 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타우린이라고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세포벽 구성 성분인 포르피란이라고 하는 성분은 항암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도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요리학교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보도로 이제 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이 요리학교에서 요리사가 한국산 김 진짜 놀랍다. 향기나 질감, 색감이 모두 탁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김 수출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은 형태로 이제 김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작년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나서 동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단지 $2에 불과한데 저 김밥 자체가 비건 식품으로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서 굉장히 싸면서 맛있고 영양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푸드가 지금 냉동김밥 또는 김과 같이 견줄 만한 K푸드로 내세울 게 없는지 굉장히 여러 업체에서, 여러 각계 산업계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출이 농수산물 수출 전체 1인데 보시면 식품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라면이나 김치, 그리고 농산물로는 궈련, 그러니까 담배 재료죠. 그거와 인삼, 그리고 수산물로는 김과 참치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김은 라면을 제외하고는 단연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수출 식품인 김치나 인삼에 비해서는 몇 배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김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상 국가도 23년에 122개국까지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수출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73% 정도를 이제 전체 수출되고 있는 양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저 정도고, 중국은 24%, 그에 비하면 과거에 이 김의 종주국인 걸로 알려졌던 일본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 한 장 안 나는 태국에서도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태국의 김스낵 사업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이 남자, 이 젊은 남자가 우리나라의 김을 이제 마른 김을 좀 싼 걸 사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스낵 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 판매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태국 스낵 김이 우리나라 거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새롭게 김 제품을 다양화하고 또 제품 개발에 힘을 쏟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수출이 더 잘 되는 것은 이러한 자극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에 대해서는 좋은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약간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가 각계각층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김은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고, 그럼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김을 보기 전에 수산 분야에 자연재해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보면 2018년하고 2021년에 굉장히 높았죠. 이때가 바로 고수온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자연재해별 피해 현황에서도 오른쪽에 고수온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 양식장에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양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고수온 현상, 또 영양분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황벽화 현상이라든지 갯병이나 쌍녹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김엽채 황백화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정상 김은 저렇게 짙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김망도 짙은 색이고, 그리고 현미경 쪽으로 보는 세포도 새까맣게 꽉 차 있죠. 근데 오른쪽에 황백화 김은
저렇게 세포 안에도 색이 바래면서 액포만 가득 차 있는 저런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저게 심각해지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수 중에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엽채가 퇴색하고 또 상품성 하락, 생산량 감소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바로 그 김엽채 황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서천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닷물에 영양염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22년 초에 해남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저기 그 어떤 세포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미세조류, 단세포 미세조류인데 저 종이 대량으로 번식해서 김 양식장에 그 영양분을 전부 다 저 규조류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 영양염을 섭취해서 자랐는데 김이 먹을 영양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해서 수산과학원에서는 올해부터 이 김황백화 발생 원인과 피해 저감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장에 객병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쌍녹음, 이렇게 어린 엽채가 죽어가는, 녹아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계속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내병성, 고온내성 품종 개발, 이 품종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객병을 일으키는 균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황백화 현상과 같은 것은 그 양식장의 수용력을 연구를 해서 적정 밀도 양식 시설을 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상 양식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또 김 양식장, 장기적으로는 남해안 쪽에 수온이 높은 곳에 있는 양식장을 조금 수온이 낮은 쪽으로 좀 이렇게 재배치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이 김 육상 양식 그 시설입니다. 저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제 파일럿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투입하는 비용이 엄청 많고 거기에 비해서 생산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은 너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아서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저것도 기술이 발전되면 진행이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육상 양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작년에 그 방사능 그 오염수 막 이렇게 방출되고 이럴 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불안한 그런 해양 환경을 피해서 물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영양 성분을 또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에서는 수산 분야에서는 품목별로 법률이 만들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김 법도 만들고요. 그리고 국립김연구소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연 관련 연구 사업도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김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수산 핵심 품목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 등은 그렇게 가지만 김은 세계 시장 초격차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초격차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잘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는 김산업계나 연구기관 또 해양수산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 3자가 굉장히 서로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요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은 작년에 WWW, 그러니까 세계 자연기금의
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그 심포지움 장면입니다. WWW에서 어떤 분들이 왔냐면은 담당자분들 포함해서 해조류 양식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학자들, 그리고 업계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이 어떤지, 그 기술을 자기네들이 좀 전수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WWW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기구 FAO나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월드뱅크 이런 쪽에서도 요즘 계속 관심 있게 1년에 몇 번씩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조류 양식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인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쓰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2021년에 나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놀라운 해조류 양식 기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조기가 만호해역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물길, 그러니까 항로만 빼고는 모든 곳에 다 새까맣게 뭐가 시설이 돼 있죠. 저게 김 양식장입니다. 조기만 딱 그냥 동그라미 한 조만큼만 해서 우리나라 김 양식의 20%가 저기에서 생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김 양식장이거든요. 이제 저것이 이제 앞으로 저 해양 환경을 잘 이제 우리가 관리해서 저기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완도 아래쪽이라든지 뭐 노하도, 소환도 근처에도 김 양식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을 이렇게 김에 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올해 말에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바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김 양식, 해조류 양식 그리고 이런 김 산업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